독일의 상인이 캐나로부터 커피 짐짝을 싣고 보스턴을 향해서 서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베니스에서 1000명 정도의 손님을 태운 이태리 선박이 오스트라리아를 향해서 서쪽으로 항해하고 있습니다. 기름을 가득 실은 한 미국의 유조선이 페르시아만으로부터 가까운 런던 정유소를 향하고 있습니다. 세계 모든 해상국으로부터 온 배들, 1년 동안에 이집트 땅을 통과하는 배는 18,000척이 넘습니다. 스웨즈 지역의 사막을 끝에서 끝까지 가로지른 이 운하는 한쪽으로는 아시아 대륙을, 다른 한쪽으로는 아프리카 대륙을 갈라놓고 있습니다. 홍해와 지중해를 연결한 스웨즈 운하는 유럽에서 극동까지 곧장 항해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페르시아만의 이락, 이란, 그리고 쿠웨이트로부터의 기름은 이 운하를 통해서 운반되는 매우 중요한 상품입니다. 쉴 사이 없이 움직이는 유조선들은 유럽에서 필요로 하는 기름의 3분의 2를 이 스웨즈 운하를 통해서 중동의 풍부한 유전지대로부터 운반합니다. 스웨즈는 사실상 기름 없이는 경제가 무너질지도 모르는 유럽의 생명선입니다. 배는 동양으로부터 원금속을 또한 운반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석 같은 것이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광산에서, 동남아시아의 고무재래 농장에서는 고무를, 오스트라리아의 방대한 양목장에서는 양모를, 동아프리카 우간다의 농원에서는 차를 운반합니다. 현대적인 공업국가에서만 생산할 수 있는 제조품들이 유럽의 공장으로부터 동양의 여러 나라로 흘러나옵니다. 영국의 조리품 공장에서는 자동차와 부속,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직물을, 그리고 유럽에서 만드는 모든 종류의 제조품을 동양의 여러 나라는 스웨스를 거쳐 배로 운반합니다. 이러한 항로가 막혀버리면 그 결과 서방 세계의 경제는 손해가 막심해질지도 모릅니다. 스웨즈 운하의 역사는 이집트의 파라오 왕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파라오 왕은 3000년 전에 고대 이집트 왕으로서 지중해와 홍해 사이를 처음 물로 연결하는 공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작은 배에 알맞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은 흘러 사막의 모래가 가득 찼습니다. 17세기와 18세기 때는 유럽의 상선이 인도나 중국과 무역을 시작했으며 계속해서 동양에는 식민지가 설치됐습니다. 그러나 여행은 아프리카 최남단을 돌아야 하며 케이프온의 거센 바다를 통과하며 이런 것은 멀고 비경제적일 뿐만 아니라 꽤 위험하기도 했습니다. 여행 단축의 필요와 증가하는 동방으로의 여행으로 해서 안전한 길을 찾는 일이 점점 더 절박하게 됐습니다. 스웨스 지역을 관통하는 운하만이 사해결책이었습니다. 나폴레온이 운하공사를 처음 시도했으나 당시의 최고 기술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했었듯이 그는 실패했습니다. 그 후에도 여러 번 걸쳐 시도됐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드 레셉스란 이름을 가진 꿈 많고 정열적이고 용감한 프랑스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집트의 총독 모하메트는 스웨즈 운하 회사를 설립해서 1859년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10년이라는 길고도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기간을 드 레셉스는 모래와 바람 그리고 그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과 싸웠습니다. 그들은 모래를 퍼옮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지중해와 홍해는 높이가 다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1869년 홍해와 지중해의 물이 드디어 합해졌습니다. 역사상 가장 장엄하고도 의깊은 사업의 하나로서 운하는 현실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100년 가까이 프랑스는 드 레셉스가 설립한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지금 그 운하는 이집트 정부의 지배하에 있습니다. 모든 배에는 이집트 사람인 메타웰 선장처럼 스웨즈 운하 항에 노련한 조종사가 있어야 합니다. 레자 팔라비호는 스웨즈 운하 큐익항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12시간 동안에 여행하는 과정에서 레자 팔라비오는 미터 호스와 팀사 호스를 통과한 것입니다. 이 두 곳은 육지의 자연적인 함몰로 이루어진 곳입니다. 지중해 끝에 이르면 운하를 끼고 있는 가장 큰 도시 포트 세이도가 있습니다. 파나마 운하와는 달리 스웨즈 운하에는 관문이 있습니다. 마타웰 선장은 100마일의 항해 앞에 가로놓인 숨은 위험을 잘 알고 있습니다. 돌풍이 불어닥쳐 배를 위험하게 뚝 가까이 몰아갈지도 모르며 모래 폭풍이 시야를 흐리게 할지도 모릅니다. 염려해야 할 대개 위험은 조종기술의 부족입니다. 그러한 위험은 얕은 물에서 교묘히 운전해야 하는 극도의 긴장에 기인할 때가 많습니다. 옛날에는 메마른 사막만이 볼 수 있는 유일한 광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아프리카 쪽 육지는 대부분 관계식 경작 방법에 의한 밀과 완두콩밭으로 푸르게 펼쳐져 있습니다. 스웨즈 운하는 사막을 관통해 있는 보랑입니다. 운하가 건설됐을 때 모래가 문제였던 것처럼 오늘날도 역시 모래가 큰 문제입니다. 큰 선박의 프로펠러가 돌 때 강력한 소용돌이로 물을 휘젓습니다. 그래서 운하의 밑바닥을 헤쳐놓거나 무너뜨리거나 합니다. 그래서 뚝 밑바닥에 모래가 흘러내려 주요 수로가 메워지는 것입니다. 모래와 싸우며 준설 작업은 밤낮으로 계속됩니다. 운하에서 모래를 파올려서는 도로 사막으로 운반합니다. 운하 전체의 길이로 뚝은 돌로 되어 있으나 끊임없는 보수와 재공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도 커다란 선박이 통과할 수 있도록 폭과 깊이를 더하는 작업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배와 배 운행 간격은 2마일입니다. 이 운하를 통과하는 배 운행은 이스마일리아에 있는 운하관리본부에서 계획됩니다. 만약 어느 배에 사고가 생기면 즉시 경종을 울려서 다른 선박들로 하여금 충돌 사고를 피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인선을 파견해서 고장난 선박을 운하에서 멀리 끌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레자 팔라비호가 미터 호수에 이르러서는 닻을 내리고 있는 선박의 옆을 지나갑니다. 이 배들은 반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운하에서는 배들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지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운행이 계속되는 동안 승무원들이 하는 일은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진행됩니다. 12시간 후면은 운하의 여행이 끝납니다. 그리고 배는 포트사이드에 닻을 내리고 지중해로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이 생명선과 같은 좁은 항로를 보유지할 운행당국의 의무는 큽니다. 따라서 가장 효과적인 운영과 보호를 위한 노력이 끊임없이 기울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연구소에서는 기술자들이 운하 건설에 관계되는 문제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점점 불어나는 선박 수송을 빠르게 하고 여러 가지 시설을 개량하는 방법과 수단을 찾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수선소가 있어서 운하를 이용하는 선박들 전체에 대해서 응급 보수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운하당국은 이 운하 안에 400척의 선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란치와 예인선, 준설선, 크레인선, 노크선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세계는 동서간 교통을 사막의 방랑자 낙타에 의존해왔습니다. 물론 아직도 보두인이 스웨즈의 이즈모스에 탄 듯한 황야를 통과하고 있으나 이 운하의 발전은 그러한 수단을 앞질러 이제 세계는 이 위대한 수로의 동서간의 운행수단을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웨즈 운하, 이것은 동서간의 생명선이며 세계 무역의
관문입니다.